안녕하세요. JD부장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엔캐리 끝, 경기 침체 끝, 위기는 끝났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관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항모 뜨자 유가 급등, 채권 올라가고 주가 혼조, 달러 약보합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1%, S&P 500 지수가 0% 올랐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36% 내리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엔캐리 끝, 경기 침체 끝, 위기는 끝났나?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은 끝났고 경기 침체 위험은 끝이 났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위험 신호는 사그러든 듯 보입니다. 첫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입니다. 2018년도 이자율 위기 상황이 있었죠. 미국에서요. 당시 연준 의장인 파월은 8월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냐 라는 물음에 오토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스닥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24%가 빠졌고 애플은 무려 45%가 빠졌습니다. 이 하락을 결국 끝낸 것은 파월이었습니다. 2019년 1월 4일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은 V자 반등을 했고 위기는 끝이 났습니다.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은 일본 중앙은행 총재인 우에다 가지오가 0.25% 금리를 인상하고 앞으로도 금리의 상방이 열려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러자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은 발작을 했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무려 12%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루에만 말이죠. 결국 우치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할 때, 시장이 불안할 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시장을 잠재웠습니다. 2018년 파월의 금리 동결 발언과 동일하게 시장에 굴복 사인을 낸 것입니다. 이후 니케이 225는 다음날 9%가 넘게 오르면서 지난 낙폭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을 멈추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위험입니다. 실업률이 오르며 경기 침체 위험이 부각되고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경기 침체 테마가 주식시장에 만연할 때 엔캐리 트레이드와 겹치며 빅스 지수는 무려 60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실업률이 예측치 밑으로 떨어지며 경기 침체의 위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세 번째는 빅테크의 버블입니다. 경기 침체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기 전부터 주가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세계 시총 1등을 찍었지만 다음 날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고점 대비 무려 25%나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월가에서 엔비디아의 매수 의견이 나오면서 크게 올랐죠. 그렇다면 정말 이 모든 위험은 끝이 난 것일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위험하다는 신호는 달러 엔 환율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달러 엔 환율이 약 142까지 떨어진 만큼 145 밑으로 하락하면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47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봐야 합니다. 앞으로 달러 엔 환율이 오르는 추세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이 적어졌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달러 엔 환율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147에서 145, 142 이렇게 떨어진다면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달러 엔 환율이 떨어지면 엔캐리 청산 이후로 다시 패닉셀이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의 위험입니다. 오늘 화요일에 미국의 PPI, 수요일에 발표하는 미국의 CPI를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PPI와 CPI가 너무 높게 나오면 물가가 높으니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가 있어 주식시장에 안 좋겠죠. 반대로 PPI나 CPI가 너무 낮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에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측치대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다만 지금은 지표가 낮게 나오는 것보다는 높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높게 나온다고 9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안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금리 인하를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표가 낮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심해지며 지난번과 같이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실업률 지표가 나오는데요. 실업률은 절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지난번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며 패닉셀이 나온 이유는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표를 보는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지표는 모두 한국 시간으로 매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9시 30분에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9시 30분 이후 나스닥 산물이 오르면 좋은 것이고요. 떨어지면 나쁜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이란, 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위험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모든 지표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가를 보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나쁜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떨어지면 비율대로 손절하며 숏을 치면 됩니다. 그것을 수치해 놓은 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저도 제 육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투자합니다. 매뉴얼대로 투자했다면 2020년 코로나 위기,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 그리고 이번 2024년 위기도 모두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일자리를 빼앗아 오는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칩스법 효과, 미 반도체 생산 2032년까지 3배로 증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반도체 칩스법과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 법들의 골자는 반도체나 친환경 전기차, 소재 등이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죠. 대신 미국은 한국이나 대만 등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돈을 주지만 결국 생겨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가 됩니다. 사실 돈은 달러이고 달러는 연준이 윤전기를 돌리면 찍어내는 종이 아닙니까? 문제는 돈을 많이 찍어내면 화폐의 신뢰성이 무너지면서 돈이 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고 위기를 오히려 만들어내면서 달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한국의 스마트폰, 대만의 반도체, 일본의 자동차 등의 공산품을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일자리까지 사려는 것이 반도체 칩스법, IRA법의 취지입니다.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을 통해 미국이 알게 된 중요한 사실 때문입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해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고 경제 불황이 왔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유는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일본 차가 연비가 꽤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트럼프처럼 관세를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참 자유무역을 외치던 때라 갑자기 관세를 높여 무역 장벽을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스스로 자동차의 대수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1981년서부터 1994년까지 일본은 1년에 168만 대까지만 수출할 수 있다는 물량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나중에는 220만 대까지 늘어났지만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적은 물량으로 많은 이익을 거두는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의 렉서스는 자동차 고급화 전략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일본이 미국으로 자동차 물량이 제한되자 반사이익을 얻은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그 틈새를 노려 미국에 포니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자 한국이 틈새를 노리고 수출에 성공한 것은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가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D램을 가르쳐준 곳이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3등 업체인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한국인들이 현재 3위라고 호구 취급하고 있지만 마이크론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생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짜놓은 자율규제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끼리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율규제가 없었다면 미국에 수출할 때 자동차가 팔리는 만큼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그러나 1년에 168만 대라는 수출 물량만 팔라고 정해놓은 만큼 누가 얼마만큼 만들어 팔아야 할지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끼리 서로 피 터지는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혼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동차를 팔리는 만큼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만들어놓은 자율 규제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를 규제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물량을 규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 일본 자동차 기업이 너도 나도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지었고 1994년 이후 이 규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라의 발전 정도의 지표를 주로 GNP를 썼습니다. GNP는 국민 총생산인데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GNP보다는 GDP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국내 총생산이죠. 이것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입니다. 핵심은 국내의 일자리입니다. GDP가 GNP보다 현재 많이 쓰는 이유는 국민이 외국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국내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외국 리그에서 뛰면서 돈을 벌어 거기에서 돈을 펑펑 쓰면 누가 좋은 것입니까? 그 나라가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이건 미국 기업이건 국내에 공장을 많이 지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좋은 것입니다. 즉 공장을 한국에 짓는 외국 브랜드가 외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브랜드보다 더 좋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브랜드가 수출까지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상품을 사는 것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일자리까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소비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GDP의 규모가 큰 미국이 한국을 앞질러 크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칩스법 등이 중국 때문이라고 하지만 숨은 목표는 세계 초일류 기업의 일자리를 빼앗아 오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자리가 생겨나는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은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엔캐리 끝, 경기 침체 끝, 위기는 끝났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